약초는 약초학은 향이 좋은 방향성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로마 테라피와 구별이 된다. 식물 그리고 식물의 일부분들은 기나긴 인류 역사 전반에서 걸쳐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전통적인 약초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대의학 및 양리학은 다수의 식물에서 얻어진 성분들을 검증된 의약품의 기반으로 사용한다. 식물요법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약초와 약물의 현대적인 효능 검사를 적용한다. 약초의 범죄에는 곰팡이와 벌크 제품뿐만 아니라 미네랄 껍질, 동물의 특정 부위도 포함되고는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 인구의 80%가 현재 그들의 1차 의료의 한 부분으로 약초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두를 못 낼 만큼 비싼데 그들의 절반은 하루 $2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누구든지 거의 모든 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씨앗으로 약초를 재배하거나 자연에서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약초의 효과에 얼마나 에너지 현상이 관여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로마 테라피에 적용되었던 고려사항은 약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은 생화학 또는 분자생물학 모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는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분자는 생화학적인 반응 경로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생물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쏟는 분야이다. 그러나 분자들은 또한 인체의 전자기 매트릭스와 및 다른 분자들과 서로 교환하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주파수 우선성은 허브, 아로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약들의 미묘한 효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생약 제품은 임상 질환을 치료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2013년 말에 22,000건 이상이 등재되어 있다. 식물 약품이나 식이 보충제의 사용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과학 문헌들을 통해서 물질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가능성, 위험성, 효용성 양상, 허브 약물 간 잠재적인 상호 작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생약 사례 연구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사례 연구는 한 명 또는 몇 명 정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적절하게 수행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환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치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생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래 박스는 최근 문헌에 실린 한 사례 연구의 예이다. 편두통은 환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흔한 신경학적인 상태이다. 치료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나은 편두통 치료법이 필요하다. 다카쿠 등은 비전조성 편두통이라고 알려진 편두통 유형에 대해서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진 생약을 이용한 치료 사례 연구를 보여준다. 2013년 49세의 한 여성은 비전조성 편두통을 자주 앓았다. 전조란 두통 직전에 나타나는 이상한 느낌과 증상들을 가리킨다. 항간질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심한 편두통을 겪었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100mg의 수마트립틴 이미트렉스를 경구 복용해야 했다. 그 약의 진통 효과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통적인 일본, 중국 생약인 산노샤신토 사심탕 추출물로 그녀를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이 당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직후
두통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심한 아침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그녀는 같은 항간질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었다. 3주간의 치료 후에도 그녀의 두통 빈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마트립틴을 복용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두통의 강도는 여전히 감소했다. 남아있는 두통은 아침에 한 캡슐을 더 복용하기 시작했더니 1시간 내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 환자는 현재 거의 2년 동안 편두통이 악화되지 않고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녀는 이 생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소마트립탄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두통. 산노샤신토는 원래 거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고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대황, 황련, 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일본 의학과 중의학에서 쓰이는 이 탕약의 임상적인 사용법에 관한 기술은 서양에서 교육받은 의학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조제법은 발열, 과민성, 불안, 안면홍조, 눈충혈, 색이 진한 소변, 변비, 그리고 기름지고 노란 설태를 특징으로 하는 과다 습열을 배출하는 데 사용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항 뿌리를 지키는, 특히 생체 내에서 열을 빼내는 주요 약초다. 주 성분인 황련과 황금, 속 썩은 물, 또 인체의 생체와 체중부에서 열을 배출한다. 해양 플라즈마. 비록 독소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대 보건학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시대에 건강한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예비 부모들은 정자수 감소, 공기, 물, 음식 및 심지어 혈액 속의 독성 화학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독소들이 환경에 배출되면서 우리 건강과 인류의 미래가 위태로워졌다. 로이 디트만은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의 명저 브라이튼 베이비, 특별한 아이를 가진 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유기적 접근, 2012년. 수많은 부모가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애, 선천적 결함 및 불임으로 불행에 처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디트만 박사는 독소로 오염된 세상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임신과 그 이후를 위해서 부부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트만은 브라이튼 베이비를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본 교육서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선천적인 결함이 생기기 전에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2년. 디트만이 사용했던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에 하나는 르네 퀸턴의 기술을 한 방법으로 획득한 해양 플라즈마였다. 1897년 퀸턴은 특정 지역 바다의 해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두 모은 후에 정제했다. 그는 이것을 해양 플라즈마라고 불렀는데 혈전과 등장성을 띠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놀라운 특성이 있다. 디튼과 브루 지원이 2006년에 퀸튼 플라즈마가 소형 식물성 플라크톤 미세 식물을 먹어치우는 동물성 플라크톤 미세 동물의 고밀도 물꽃으로 생성된 생체액이라고 설명한다. 물꽃이란 햇빛, 영양소 및 따뜻한 물의 이상적인 조건에서 잘 번식하는 엄청난 수의 미세 생물이 있는 수면에 넓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한다. 퀸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단세포 해양 생물에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개념에 매료되었다. 퀸튼은 어디서 진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는 결국 플랑크톤 집단이 거대한 대량 발생을 일으키는 장소에서 바닷물의 특성을 발견했다. 엄청난 수의 미세동물과
식물들은 본능적으로 큰 원에서 헤엄친다. 이 유기체들은 대양의 조수와 함께 지름이 수백 마일 정도 되는 대양의 소용돌이를 생성하는데 이는 위성상이 진해 보일 정도로 충분히 크다. 세계의 해양은 항상 6, 7개의 이런 소용돌이를 유지한다. 소용돌이가 해저의 깊은 끝까지 빙빙 돌면서 내려가 상부 해수층과 조금처럼 섞이지 않았을 풍부한 광물층을 휘저 놓는다. 소용돌이의 벽은 물꽃의 주변 물 사이에 자연적인 장벽을 만든다. 더 큰 유기체들은 많은 종을 위한 풍부한 먹이사슬과 번식기를 조성하면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소용돌이 속에 모인다. 그 결과 미네랄, 아미노산, RNA, 항산화제, 당류,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물, 즉 소용돌이 내에서 생명의 폭발을 지원하는 유기성 매트릭스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포유동물인 거대한 흰긴 수염고래와 그들의 새끼들은 플랑크톤과 크릴새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물꽃에 이르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 이 물꽃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육지에 발견되는 모든 식물보다 더 큰 생물 자원이다. 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에스트로겐 유사화 물질, 항균제, 진균제, 유전자 변형식품, 오염된 식소, 플라스틱, 제초제, 인공감미료, 전자파, 약물과 공업의 화학물질, 공업용 산패든 오일, 살충제, 중금속, 가공식품.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 플랑크톤 물꽃을 형성하는 세포와 동일한 세포로부터 진화했다. 우리의 세포 균형에 있는 비율의 미량원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식량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토양은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의 전체 스펙트럼이 부족하다. 이것은 오래전에 미국 상원이 우리의 농작물이 무기질이 고갈된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보고서 1936년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병든 토양은 병든 식물, 병든 동물, 병든 사람을 의미한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은 충분한 식량 공급과 음식에 들어있는 적절한 바울의 무게질과에 달려있다. 신경기능, 신경안정성, 신경세포 구축도 미량 무기질에 달려있다.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은 바다 속의 전해질의 약 3%를 구성하며 우리 인체 내부도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르네 켄트는 그의 명저 해수의 유기적인 환경에서 해양 플라즈마를 말리거나 건조하면 살아있는 미네랄과 단백질 복합체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입증을 했다. 해양 플라즈마에 포함된 모든 미량 무기질은 활성 상태의 용액이라고 볼 수 있다. 세포 외액에서 발견되는 미네랄과 물의 질은 세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질을 결정한다. 본래의 바닷물은 살아있는 생물을 간의 커뮤니케이션 위에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다. 해양 플라즈마를 연구한 후에 파세 베크와 실리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질병을 거스르는 데 올라가면 균형을 잃은 지점이 존재한다. 유럽 전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100번 이상 해양 플라즈마를 사용했지만 최근까지 켄튼의 발견 및 출판물은 번역되지 않고 사실상 영업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켄트는 성장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등장성 해수를 투여하면 정상 발육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켄트는 미력 무기질을 우리 몸의 세포에 의해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상태로 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다의 소용돌이형 물꽃 소의 미생물들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낸다. 미생물이 유기 미네랄과 다른 조효사를 전소화하여 인체는 장벽을 통해서 그 물질들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화할 필요가 없다. 장내 세균도 이런 전소화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항생제 과다 사용이 장내 세균총을 방해하고 있다. 3편으로 된 일련의 논문에서 디트만은 생물의학적인 체질 이론과 켄트의 독특한 임상적용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 켄트는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액체를 채취 및 처리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액체를 이용하여 켄트는 생물학적인 체질의 결함과 관련된 수많은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환자의 불균형에서 가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병든 사람의 몸속 바다와 체질을 회복하는 것이 평소 성공적이었다. 파스텔의 성과들은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준다. 켄튼의 성과들은 우리에게 건강의 개념을 알려준다. 파스텔의 혈청은 무엇인가? 그것은 특정 질병에 대한 혈청, 즉 특정 미생물만을 공격하는 활성이다. 바닷물에는 무엇인가? 그것은 특별히 어떤 생물도 공격하지 않는 혈청이지만 모든 미생물을 물리치는 힘을 유기세포에 준다. 이 내적인 해양 영역은 마치 자체의 축소판이다. 당신이 이 내적 해양 수조의 길을 원시 상태로 보다 바르게 모든 세포, 장기 조직들은 그것이 의도했던 대로 반응하고 작동하기 시작했다.